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고요. 이 종목은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그동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높았을 때 약간의 좀 이제 실적이 부진했어요. 과거 이제 금융 위기 때 15년 전에 부진했을 때 15년 만에 실적 부진이 좀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실적 정상화가 되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신사업이 본격화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은 이제 TNL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가가 뭐 7.7%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이제 이쯤 돼서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리포트를 이때쯤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쯤 작성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가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죠. 급하게 올라가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됐고 여기서 조금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차익 매물이 만약에 나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정말. 네, 보겠습니다. 일단 왜 정말 좋은 종목인지 오늘 여기서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업계를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이 기업은 개인 정보의 개인 신용 정보죠. 국내 1위 기업이고 점유율 60%고요. 이 기업이 중요한 것은 이 독과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인 신용 정보를 공급하는 회사는 두 군데 정도로 해놨어요. 원래 얘네가 최초였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는 사실상 뭐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한테 전 국민의 개인 신용 정보를 맡긴다는 것은 이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은 한 기업한테 밀어주면은 또 이제 이게 좀 뭔가 그쵸. 한 기업한테 일감 몰아주겠다는 좀 이상한 얘기 들으니까 약간 다른 종목 하나를 좀 격가지로 꼈어요. 근데 점유율 측면에서는 뭐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업은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라는 것은 이제 기업은 이제 사업을 할 때 신고제가 있고 신고하면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허가제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뜻은 너도 나도 만약에 너도 나도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생겨서 개인 시용 정보를 수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해킹이라든지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의 신용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허가제라는 얘기는 허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 기업만 가지고 사업을 몰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경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시장의 성장을 독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네,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신용 정보도 합니다. 이제 국내 한 2위 정도 하고요. 기업 신용 정보는 경쟁이 조금 좀 있어요. 한 6개 기업이 지금 이쪽에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기업,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포함해서 2개의 기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과거부터 이제 여러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했는데 이걸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까 하다가 최근에 광고 사업으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지역별로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 2군데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요 기업은 큰 기업은 아니에요. 검색 광고를 하는 기업인데 요 기업을 가지고 값싸게 인수를 한 뒤에 이 기업을 가지고 좀 큰 광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들 검색 광고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미디어 광고 쪽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약간 영세 기업들 뭐 꽃배달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광고주가 이제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고 시장을 좀 광고 사업을 좀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 이제 개인 신용정보 쪽의 매출 비중이 67%로 이쪽이 주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안정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일단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사실상 개인 신용 정보를 인터넷, 즉 IT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투하 자본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본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돈을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제조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말썽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제조업이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들의 70%가 제조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조업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린지 아십니까?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치가 다 흔들려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화, 재고 자산 가치에 대한 변화, 뭐 물류 비용 증가하죠. 환율에 막 취약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건 사고가 터진 데가 다 제조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성,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투자 리스크가 높아요. 제조업 쪽이. 우리나라가 투자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제 제조업이 많아서 그렇고요. 미국이 좋은 게 서비스 비중이 높아요. IT 서비스가 다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이 아니고 IT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이제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든 게 이제 제조업이 많아서 그런데 나이스 평가 정보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벗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무차입 경영에다가 부채 비율은 30%밖에 안 되죠. 유동 비율은 100%를 초과한. 아무튼 좋습니다. 자산 부정 넘어갈게요. 일단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얘들이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 신용 평가를 할 때는 이거를 개인들이 보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을 때 은행권이나 이제 은행 대출계, 카드계에서 우리의 개인 신용 평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 실적도 보고 연체를 했는지 그리고 신용 평가 점수를 보고 나서 대출 금액을 얼마나 줄 것이냐, 카드의 어떤 신용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의 고객은 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B2B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은 대출과 카드다 그러면은 이게 금리의 영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높게 되면은 대출 받는 사람들이 조금 좀 꺼려지고 카드도 좀 그렇죠. 또 경기에도 영향을 좀 받겠죠. 그래서 최근에 2021년도 이후부터 금리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쪽 시장이 약간 좀 둔화가 됐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피해주였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다 뭐다 그래가지고 수출하는데 그 보편적 관세가 영향이 있죠. 환율 영향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또 듭니다. 자, 얘네 서비스를 볼게요. 신용조회 이런 거 신용인증 송부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은행에 가서 그러면 그 대출계에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정보를 조회하면서 돈을 건당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게 한 건 받을 때마다 4,000원씩 내는 건 아니겠죠. 은행이 만약에 국민은행이 조회 건수가 한 5만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게 좋냐면요. 일단 이건 다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시스템 알고리즘에 의해서 각 개인마다 그 이름을 딱 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용 정보가 딱 나오고 하나씩 클릭하거나 열람할 때마다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은행권에서 10,000건을 조회하던 10만 건을 조회하던 100만 건을 조회하던 나이스 평가 정보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이러니까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은 비용이 함께 증가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비용이라는 게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은 원재료 가격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비용도 함께 증가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는데 이 기업은 그냥 고정비, 인건비가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그냥 기본적인 운영 비용이죠. 이건 고정비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주가가 오르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PR이 낮아지니까 주가 상승이 급격하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조회는 금리 인하가 되면 사람들이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회가 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기업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기업을 볼 때는 지금 당장 미래의 성장 스토리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 과거의 이 기업의 이력서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성장 흐름을 보였느냐. 자, 최근 10몇 년 동안의 이 기업의 실적을 제가 모조리 갖고 왔어요.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세요.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자, 시장에 수요는 증가하는데 경쟁사가 제한적이잖아요.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성장을 독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쵸? 금리가 이제 2021년도부터 고금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매출액이 이때 좀 둔화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이제 인하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영업이익이 확 올라갔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자, 요걸 좀 주목해서 보시죠. 영업이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비용을 많이 써서 시장에, 그러니까 실적이 좀 불리한 면이 있잖아요. 그럼 판매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경쟁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기의 비용을 그냥 전가시켜 버리니까 그냥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은행권에서 왜 건당 조회 건수의 건당 조회권 가격이 단가가 올라갔지? 4,000원이 4,100원 됐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독점기업의 횡포죠, 사실은. 이게. 그쵸? 이 독점기업은 소비자들한테 안 좋지만은 투자자들한테는 최고의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 여기서 별의별 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이 뽑고, 인건비도 증가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서버도 증설을 해가지고 뭐 증설 비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 모두 그냥 판매 가격을 다 올려버리니까 영업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니까,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과거 2008, 9년도 금융위기 때 얘네가 적자를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얘네가 지금 영업이익이 떨어진 게요. 15년 만에 떨어졌어요. 이건 이벤트죠. 이게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은 그만큼 주가도 떨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뭐야? 이건 이벤트죠. 자, 주가 떨어진 거 보겠습니다. 떨어졌잖아요. 예? 이때는 이때 약간 좀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 유동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월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랐죠. 이때가 안 좋았어요. 금융위기 때. 이때가 안 좋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죠.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의 위력입니다.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나 혼자 다 먹을래. 이거죠. 허가제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약간 오버슈팅이 일어났고요. 유동성 때문에. 그때부터 아시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좀 과도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가 떨어진 것도 이것도 이벤트죠. 여기서 이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주가 떨어진 이유는 그것입니다. 실적이 15년 만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최근 2번 연속으로 이제 인하가 됐잖아요. 최근에는 뭐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최근 뉴스 나오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게 지금 증권가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건설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뭐 올해는 끝났고, 그쵸? 내년도부터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좀 일어나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리 인하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앞으로도 계속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계 대출이 좀 부채가 좀 심하지만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아무튼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의 금리도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이 기업의 실적 반등은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벌써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고요. 아니, 역성장이 아니라 반등이 됐죠. 그렇죠. 그동안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2년 연속. 영업이익도 2년 연속 떨어졌는데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치에 이미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분기 때 29%가 증가했으면 많이 증가했잖아요. 좀 이따 3분기 실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게 순수 진짜 이 사업이 잘 돼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냐, 아니면 나이스 평가 정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써야 될 비용을 전략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느냐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보니까 그 비용을 줄인 건 아니었어요. 급여 비용이 지금 한 29% 차지하는데 이게 2%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43%. 이것도 증가했어요. 외주 용역비는 뭐 지난해 1, 2분기 대비 떨어졌어요. 외주 용역비 이거 1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그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그냥 우격 따짐으로 비용을 축소해서 억지로 영업이익을 올린 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일어났습니다. 순수 사업이 좋아져서, 순수 사업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걸로 일단 증명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사업 쪽에서 보니까 이게 개인신용 평가 정보죠. 이게 이제 대출을 많이 받거나 카드를 많이 발급받거나 그러면은 이쪽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지난해 1, 2분기와 비교했을 때 평균으로 5.7%가 증가했어요. 즉 이건 매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것이 증명이 좀 됐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 대출은 좀 역성장을 했네요. 기업은 아직 온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기저 부담 때문에 아직 기업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없고요. 기업이 지금 비용 통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기업이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투자도 좀 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미디어 광고 쪽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아직 광고비 지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는 것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채권 출심이에요. 돈 떼인 거 받아들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 사업이 좀 좋은데, 자 볼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비용이 함께 증가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 매출이 4% 증가했는데 원가율이 3%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4%가 증가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하면은 원재료비도 같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죠. 원재료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이 이만큼 안 나오죠. 4% 증가하면은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많이 증가해봤자 10% 증가하나? 보통 한 8% 정도? 6%? 뭐 이런 것밖에 증가 안 하는데 24%나 증가했어요. 예. 볼게요. 동사는 사업 특성상 데이터 가공에 대한 원가율 상승은 미비하죠. 한번 데이터 가공을 해놓으면 그거 그대로 계속 사용하니까. 이게 좋은 기업이에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가율 상승이 안 되는데 매출이 증가하니까 영업이익 성장폭이 크게 올라가는 거죠. 자,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좀 갖고 왔어요. 한국은행에서 갖고 왔는데, 과거 이제 2020년도 이때는 뭐 금리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사람들이 이때 뭐 대출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한다, 연끌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은행 대출금이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떨어진 뒤에 금리 인하한다는데 그 소문이 들리니까 금리 인하하기 전에 일단 지금 금리는 아니고 내년 정도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이때부터 터졌어요. 2023년도 그 중반기부터. 그러니까 다시 대출 증가율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죠. 이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출 같은 것도 받고 막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다시 이제 신용평가 그 정보 그쪽에 이제 열람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팩트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럼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자, 요거 볼게요. 신규 사업이니까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좀 있고 이 광고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나이스 그룹이 기업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이스에 뭐가 있냐면 나이스 DMB라는 기업이 있어요. 걔네들은 기업 정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신용평가 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나이스 기업이 기업의 신용평가 그리고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결국 뭡니까? 매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잠재적인 광고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뭘 갖고 있다? 개인들의 신용카드 이 내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뭐 거기까지는 뭐 노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카드를 긁고 그 카드 내역이 뭔지까지도 알고 있나 봐요. 이게 화장품 같은 경우를 어디서 많이 긁는지.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된다면은 숏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 뭐 30초짜리 컷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떤 광고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냐면은 보통 휴대폰으로 보잖아요. 휴대폰으로 유튜브 같은 거 막 넘겨서 보면은 광고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위치 기반 있죠. 제가 강남구 신사동에 있다. 이 사람 신사동에 있네? 그러면 뭐 올리다 보면 그 중간 광고가 나올 수 있는데 중간 광고에서 신사동 맛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신사동에 유명한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기업이 어떤 오프라인 쪽이 됐던 온라인 됐던 간에 뭔가 광고를 할 때 그런 위치 기반과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연령별, 성별로 구분해가지고 또 관심사별로 해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맞는 혹은 네이버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광고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는 뭐 위치 기반에 따른 광고까지도 이제 추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광고에서는 지금 2개의 광고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소형 광고주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숫자는 많은데 다 소형이고 그리고 검색 광고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나왔네요. 상권 정보, 신용카드 가지고 고객 정보, 뭐 소비 업종과 패턴 이런 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광고주에게 최적의 광고 어떤 그것들을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 대형 광고주 영입을 하고 디스플레이 광고 형태로 영역을 확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요.
나이스 그룹이 원래 그 기업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 광고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시너지를 크게 내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걸 숙성시켜 놨으니 사업을 대충 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나이스 그룹이 그냥 한번 해봤다가 아니면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이쪽 시장에 진출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에 실적이 더해질 수 있다. 이 광고 회사를 제가 분석하니까 얘들이 그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7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 나이스 평가 정보에다가 반영을 분기별로 하면은 영업이익이 약 11%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3분기부터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배당도 높고요. 자, 이제부터는 엑셀로 들어가서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적 분석해 볼게요. 최근에 3분기 실적에 더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3분기 누적 실적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자,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동안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고,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최대 실적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0억 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17%로 일단은 마크를 하면서 일단 수익성 개선이 큰 폭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 2분기, 2분기 볼게요. 29%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3분기에 42%가 증가했어요. 아까 그 인수했던 광고 회사 두 개의 영업이익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 볼게요. 그 지난해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높아봤자 15%였는데 지금 18%, 17%잖아요. 벌써부터 뭔가 달라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시작된 흐름이에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집계를 한번 해보겠게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3분기 누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7%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30%가 증가했어요. 괜찮죠? 당기순이익은 이제 26%가 증가했네요. 그래서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업이. 그리고 네, EPS 주당 순이익이죠. 네,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주 하나당 달려있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1, 2, 3, 4분기, 올해 1, 2, 3분기 비교해 보면은 네, 3분기 누적으로 비교했을 때 27%의 EPS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자, 부분별 매출을 좀 볼게요. 개인 신용정보는 6%의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요. 요거 아까 2분기까지 누적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2분기까지만 지금 데이터가 좀 있고요. 빅데이터 쪽이 14%가 증가했네요.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실적인데 이게 증가했고요. 자, 일단은 개인 신용정보 쪽의 매출 성장 원인을 좀 볼게요. 이게 주력이니까. 저축은행 쪽에서 건당 수수료 수익에 이제 대환, 대출 수요가 증가했고, CB 사업에서 온라인 연계에 통한 조회수가 증가했다. 결국 얘네들이 이제 자기 서버에다가 개인 신용 평가를 올려놓으면은 은행권, 저축은행이 됐던 뭐 어디 카드 회사가 됐던 와가지고 하나씩 조회하면서 열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열람할 때마다 카운팅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날로 먹는 사업입니까? 한번 세팅 딱 해놓으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조회만 하면 그냥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실적 카운팅이. 기가 막히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구글 보세요. 구글 같은 경우 알고리즘 딱 만들어 놓고 거의 AI에 가까운 구글 검색이잖아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그 검색의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적중률? 그 검색에 최적화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알고리즘을 한번 딱 세팅 딱 해놓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최적화된 검색 그 결과물을 제공을 하잖아요. 이게 IT 서비스잖아요. 외국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페이스북이도 되고 뭐 여러 기업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죄다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들 보면 죄다 게임에서만 있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C 게임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과거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휘발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상 한 2달 있으면은 그냥 확 식어가지고 경쟁사 게임 나오면 또 그쪽으로 확 이동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나마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 이제 업계에서 전망치를 좀 갖고 왔는데 매출액은 10% 오르고 영업이익은 21%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거보다는 조금 영업이익률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모르죠. 또 이때 뭐 직원들의 보너스라는 걸 또 4분기 때 주기 때문에 성과급 많이 주면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거밖에 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까 광고회사가 붙었잖아요. 광고회사가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을 반영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연간 실적을 이제 보죠.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동안은 매출액이 약간 여기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좀 떨어졌는데 이제는 다시 성장 궤도에 돌입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성장.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실 때, 여기서 앞단에서 보실 때 이 기업의 과거 성장, 매출 성장, 이러한 성장률 있죠. 이 성장 궤도에 다시 안착할 것 같다.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자, 매출액이 오르면요, 영업이익률이 함께 오르는 구조예요. 이 기업은. 매출 성장하는 만큼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면은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의 성장이 나올 거고 내년에는 11%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연평균 15%의 비교적 높은 성장. 이건 우량주입니다. 보통 이제 성장률로 따질 때 우량주는 10% 초반대 성장을 우량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고성장주는 연평균 20%의 성장을 말하는데 연평균 15% 정도의 성장이면은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당 순이익도 연평균 14%의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일단 2024년도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가장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목표가를 볼게요. 원래 이 기업을 처음 샀을 때가 얼마에 샀더라? 이게 잠시만요. 네, 이 가격대에 샀습니다. 네, 10,000원 정도에 샀네요.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올해 다 갔잖아요. 올해 뭐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올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2024년도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은 27%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42%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까지 고려하면은 뭐 한 4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주가가 약간 조정의 기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 갑자기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이제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 가격에 사셔가지고도 내년도까지 이 정도면은 안정적인 성장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딱 있는데 제가 참 수많은 종목의 실적 분석과 목표가 분석 그리고 실제 그 목표가가 현실화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10년 넘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목표가가 굉장히 높은 뭐 80%의 기대 수익률이 있다? 그 목표가에 도달 안 합니다. 주가는 더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진짜 맞느냐. 그럼 그 가시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버리면은 주가는 적정 주가에 도달을 해요. 근데 목표가는 굉장히 높은데 그 목표가가 달성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없는 종목들. 근데 나이스 평가 종목은 전자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적정 주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목표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PR 13으로 잡았어요. 이 기업은 과거에 PR이 얼마였어요? 적정 PR이 15에서 16 사이였습니다. 15에서 16. 그쵸? PR 과거 2011년도부터 PR의 흐름을 쭉 갖고 왔는데 15.5배가 정상이에요. 과거. 지금부터 만약에 15.5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대 수익률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낮게 잡았어요. 13.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일단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한다고. 허나 이 기업이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옛날에 적정 주가는 14.15 15 정도는 줬는데 목표가 상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그래요. 하도 그냥 세상이 시끄러워가지고 일단은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그럼 내수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불안함,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닫잖아요. 그리고 수출이다. 그럼 결국 지금 올 초에 뭐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래요.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국에다가 대중 수출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보편적 관세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타격이지만은 중국에다가는 더 큰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중국이 수출을 미국에다가 못 해버리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좀 완화가 되게 된다는 소문이 지금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이 당장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일단 기본 필수 소비재들이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필수 소비재는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저임금 국가 있잖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생산을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뭐 트럼프는 야 리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 다 미국으로 들어와. 미쳤습니까?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저 인도네시아하고 생산하는 거하고 전기값이 10배 차이가 나고 임금 차이는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말이 안 돼요.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를 때려 맞더라도 그냥 그쪽에다가 미국에다가 다 전 세계에 있는 필수 소비재를 생산하는 모든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그래 관세 때려 맞고 수출할게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의류 공장, 미국에 의류 공장이 있습니까? 의류 공장 없잖아요. 명품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생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신발 공장. 미국에서 신발 공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프로 농구 선수들이나 맞춤형 하려고 하는 굉장히 비싸게 고가에 만들려고 하는 맞춤형 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대중적인 대량 생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다 어디 있습니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있잖아요. 전 세계 공장이. 걔네들이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물가 상승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들리는 거죠. 보편적 관세? 그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애들은 미국이에요. 뭐 관세 올라가면 뭐 다 같이 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신발 다 같이 미국에다 보낼 건데 어떡하냐 이거죠.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그거죠. 미국의 뭐죠? 집 나갔던 미국 공장들 미국으로 다시 오게끔 하려고 에너지 가격 낮춘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금 세일가스 뽑는 것도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고요. 더 이상 뽑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하기도 어렵고요. 원유도 그렇습니다. 원유를 더 이상 시추하는 것도 야 지금 피크인데 더 이상 어떻게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연평균 2, 3%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막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대통령은 됐는데 이제부터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거 보면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잿빛 전망들 뭐 이런 것들 좀 과도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2,400포인트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는 우리나라의 과거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지수의 저점이었던 가장 큰 바닥이었던 게 이제 PBR 0.8, 즉 상장 기업들의 청산 가치, 장부 가치보다도 20% 할인된.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라면은 뭐냐면은 그 갖고 있는 예적금 다 갖다 팔아버리고 장부상에 있는 부동산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장부상에 있는 부동산 가치는 과거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영업 가치는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산 가치보다도 20%가 할인된 헐값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호재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가 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